호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게 몇 번 안 되기는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얼굴을 보면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게 뭔가 이렇게 좀 힘차게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듣는 분들이 약간 지루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과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 그 저는 뭐 사실 주로는 이제 주거권, 이 권리적 측면에서 주거권이나 혹은 주거권 운동의 역사나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오늘은 뭐 그 부분은 좀 줄이고 주로 이제 그 한국의 주거 정책, 특히 어쨌든 우리가 좀 추구하는 이 주거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돼서 좀 살펴보면서 한국의 주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고 어디에 중점을 둬왔고 이게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사실 뭐 주거 부동산 문제로 얘기하자면은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뭐 이 전 세계적인 경기 흐름이나 뭐 경제 정책을 비롯해서 뭐 통화 정책, 뭐 부채 정책 다 뭐 다뤄도 모자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영역들을 뭐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방대하기도 하고, 저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거 정책을 어떤 것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중심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채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일단은 이 크게는 두 가지 파트로 얘기를 할 건데요. 하나가 이제 한국의 주거 정책의 역사와 현재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역시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 주거 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인 이 공공임대주택의 뭐 배경이나 혹은 지금 현재 쟁점과 문제, 혹은 어떤 것들을 좀 공공임대주택이 요구하거나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관련된 얘기, 이 두 파트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주거 정책의 역사와 현재를 좀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주거 정책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뭐 제가 한 표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 공급 정책 중심이었고, 그 건설 공급 정책은 어느 면에서 어쨌든 이 한국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한 건설 공급 정책이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재고라는 측면에서의 성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급된 주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라는 문제, 결국은 이게 주거 문제의 해결, 뭐 권리적 측면에서는 주거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라고 뭐 한 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거 정책이라는 거를 크게 나눠보자면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정책의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야말로 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 이것은 공급을 늘려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소유 중심의 정책일 거고, 하나의 정책은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 이 두 가지가 크게 또 분리가 안 되기도 하지만, 어디에 무엇에 더 좀 중점을 두느냐의 길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이 공급 정책을 펼쳤던 거죠. 공급을 늘려서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폈었던 거고, 그 정책으로 대표되는 게 한국의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개발의 역사들, 그리고 뭐 IMF 이후에는 주로 이제 이 빚을 내어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주택금융 제도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거 정책의 주요한 수단이 되어 왔고, 뒤에서도 좀 강조해서 얘기하면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에 기반한 소위 말해서 주거 사다리 정책, 우리가 하나하나 사다리를 밟아서 결국은 최정점에 주택을 소유하는 데로 갈 수 있는 정책을 하겠다.
주택이라는 게 중심이 되어 왔었죠. 뭐 이런 그 주택을 공급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급 중심의 정책들을 피면서 실제로 뭐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되고 있는 선분양제도나 청약제도 같은 것들, 그리고 80년대부터 도입된 합동재개발이라는 한국의 지금의 재개발 방식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제도들이 다 뭐 민간의 자원을 동원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선분양도 결국 개인이 먼저 이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돈을 내고 짓는 제도인 거고, 이 주택도시기금이나 청약제도 역시도 개인들이 미리 이런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돈들을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합동재개발 역시도 역시 이제 민간의 토지 소유자들이 민간 재개발조합과 개발하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왔고, 이게 정부가 빠르게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하는 방식이었으면서 정부의 이 부담 없이, 재정 부담 없이 추진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 소수의 이익 중심으로 진행됐다라는 거죠. 반면 이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대표적으로 오늘 저희가 얘기할 이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정책인 거고, 그 부분이 미약했고, 또 임대차 권리는 뭐 벌써 딱 1년 지났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정쩡하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권리들이 제대로 안착되거나 뭐 여전히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중심의 정책의 역사를 객관로 좀 보면 6, 70년대부터 현재 2010년 이후 시기를 보면 어쨌든 개발 위주의 건설 공급 정책 중심의 주거 정책의 역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이 불과 그러니까 이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개발이나 발전, 공급 중심에서 뭔가 재생, 포용도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더니 다시 공급 만능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국에 있는데요. 이 뭐 국면마다 그랬던 이유들은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간략하게 보면 일단 6, 70년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산업화 도시화 시기였죠. 대규모 농촌 인구들이 도심, 특히 서울로 몰리던 시기였던 거고, 그 시기에 어쨌든 정부는 이 노동력들이 필요했지만 이 노동자들이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 노동자들을 서울로 흡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농촌 인농 인구들이 결국 이제 뭐 청계천이나 산등성이 같은데 판자촌을 만들어서 자력으로 본인들끼리 일종의 가난한 사람들의 일종의 연결망을 형성하면서 이 판자촌을 형성했던 거고, 뭐 그것을 뭐 단속하고 다시 짓고 단속하고 다시 짓고 이런 것들이 사실 반복되는 시기가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뭐 강남 개발이나 또 70년대 중반부터 다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곳에 대한 민자유치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이 청계천 주변의 불량주거지 판자촌들을 정비할 필요성들이 느껴지면서 대규모 이주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정책을 펼쳤던 게 바로 시민 아파트를 건설해서 일부는 시민 아파트로 이 철거민들을 이주시키고, 상당수는 이 서울 외곽, 특히 이제 당신 이 서울의 경계가 지금처럼 넓진 않았으니까 뭐 노원이나 뭐 관악이나 이렇게 사실상 경기도와 당시엔 경기도였기도 했던 그런 곳들, 그리고 대규모 단지였던 지금의 성남인 광주 대단지 이런 데에 철거민 집단위주 정착촌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죠. 그리고 일부는 일부 판자촌을 양성화하는 방식이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어쨌든 시민 아파트 건설 계획 같은 경우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이후에 중단이 되고, 광주 대단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광주 대단지 한쟁 같은 것들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 72년에 25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8, 90년대도 역시 대규모 건설 공급 정책들이 발표됐었는데 80년에 500만 호 건설 계획, 그리고 89년에 200만 호 건설 계획이 발표됐었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83년에 도입된 합동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 개발은 공공에서 하는 거였죠. 국가가 하는 거고 서울시가 하는 거고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난소공 같은 소설에도 보면 구청 철거반들이 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 노점상 행정대집행 할 때 구청 이 철거, 물론 이제 구청이 일종의 일일 공무원으로 동원한 용역인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철거가 했다면, 이제 이 83년부터는 어쨌든 민간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거기가 공권력을 위임받아서, 일종의 강제 수용이라고 하는 공공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민간 건설사와 함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때 83년부터 도입된 거죠. 이건 뭐 당시에 80년대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정부 차원에서는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70년대 어쨌든 이 중동 개발 붐이 있었고, 그 중동 개발을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유 건설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토대가 필요했던 건설 자본의 요구도 당연히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민간이 개발 사업에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때 도입된 건데,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게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의 재개발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83년에 이렇게 합동 재개발이 도입되니까 결국 민간의 이윤 추구형 개발을 위해서는 빨리 개발해야 되고, 빨리 개발하려면 빨리 철거해야 되니까 이때 86년에 최초의 우리가 뭐 철거 용역 깡패라고 하죠. 철거 용역 회사가 설립이 됐죠. 입산개발, 그리고 그게 나중에 뭐 적준으로,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광주 학동 이 건물 붕괴 사고에서도 이름이 들먹여지는, 철거왕 이금열 들먹여지는 그 다원 그룹, 이런 데들까지 쭉 이어져 있는, 같은 계보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니까 조폭이 만든 철거 전문 회사가 86년부터 도입된 바로 이 시기이다. 그리고 그게 우후죽순처럼 민간 주도의 개발이 시작됐고, 이 시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철거민들의 집단적인 조직된 저항 투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80년대 목동, 상계동, 사당동 철거 투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90년대 뭐 금호행당, 삼양동 철거 투쟁 같들이 이 시기에 이제 조직적인 철거민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2000년대는 아시겠지만 뉴타운 재개발의 시대였죠. 이명박 서울시장 그리고 이후 이제 대통령까지 이어지면서 뉴타운의 시대가 됐던 건데, 이때는 이제 주택공급 정책은 국민임대주택이 03년도,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그 김대중 정권 시절이었죠. 그리고 09년도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 요때 주택 건설의 목표는 주로 이제 임대주택 중심의 건설 공급 정책을 발표하기는 했었던 거죠. 네, 이 시기는 어쨌든 이 뉴타운의 시기는 소위 말해서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한 개발이 90년대 중후반까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던 거거든요. 더 이상 산동네, 달동네, 판자촌이 질비한 서울이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개발이 이루어졌었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신도시 개발을 했던 거죠. 서울의 주변에 강남 대체도시를 만든다 라는 개발을 했었던 건데, 이 신도시 개발이라는 방식이 넓은 산과 임야 뭐 이런 데들을 논밭 임야를 개발하면서 뭐 거기에서도 여전히 이 철거민들 쫓겨나는 문제들이나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 개발 범위에 비해서 이해 당사자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런 뭔가 일종의 저항운동들이나 이런 저항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뉴타운이라고 하는 서울을 다시금 광역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시작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서울은 달동네, 살동네가 질비한 서울이 아니라 상권을 중심으로 발달한 서울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부터 이제 상가 세입자들의 문제가 촉발됐었던 거고, 그게 2009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용산 참사
하는 사건까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사실상 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부동산 경기 하락기가 접어들었던 거고, 실제로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는 것들이 계속 얘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09년까지 일종의 이 뉴타운 개발의 욕망이 작동하고 밀어붙였던 거고, 전 이게 되게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는데 용산 참사가 어떻게 보면 필연처럼 발생한 거죠. 그런 욕망의 정점에서 이런 끔찍한 참사를 겪고 그 이후 2000년부터는 바로 이제 아니죠. 그 2010년부터는 소위 말해 한국도 한 10년 동안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 부동산 침체기에서 일종의 대안적인 개발 담론인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출시되어 왔었던 거고, 그러면서 뉴타운 추구 전략이라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00여 곳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 한 300곳은 구역을 해제했던 거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해제하고도 사실 여전히 300곳이 남아서 계속 철거민들의 문제가 계속 이슈화 됐던 거고, 나머지 또 이 해제된 300곳을 중심으로는 도시재생으로 전환한다라는 것들이 추진되어 왔던 건데, 이게 다시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재개발 붐, 주택 공급 붐이 된 거죠. 여기서 근데 좀 저는 약간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밑에 사진도 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뭐 60년대, 70년대 밑에 있는 게 바로 그 광주대 단지 항쟁 사진인 거고, 8, 90년대 밑에 있는 사진 그 상계동 내림픽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호돌이가 포크레인으로 타고 이 철거하는 그림인 거죠. 당시에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앞두고 대규모 철거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 당시에 또 엄청난 부동산 문제와 전월세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호돌이 얼굴이 노태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네, 요거는 그 상계동 철거민들의 단합대회 유인물에서 있었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시기 보면 이제 그 72년에 250만 호 건설 계획이 발표됐고, 80년에 5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이 발표됐고, 89년에 200만 호 건설 주택 계획이 발표됐잖아요. 이 시기들이 참 되게 약간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2년 250만 호 건설 계획 발표한 게 바로 72년 10월 유신을 발표하고 한 달 후, 두 달 후에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한 거거든요. 80년도 500만 호 건설 계획도 바로 이 신군부가 이제 광주를 학살하고 그 이후에 또 500만 호 주택 공급 건설 계획을 발표한 거고, 89년 200만 호 건설 계획도 어쨌든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겪고 대선을 통해 직선제를 쟁취하고 대선을 했는데 다시 군부가 집권하고 나서 이 당시에 이제 주택 문제 폭발하는 이 주택 문제와 더불어 뭔가 이 일종의 민중들의 저항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던 시기인데, 이때 또 200만 원 건설 계획을 발표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까지 이 대규모 주택 건설 공급 계획은 주택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권의 정당성 위기라는 시기에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거고, 전 그래서 사실 올해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이사 폭탄급이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뭐 그런 이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 게 그야말로 주택 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냐라는 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부나 서울시에서 주택 부족, 지금 서울이나 한국의 주택 집값 폭등 문제가 주택 부족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던 정부에서 이 선거 패배 이후에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 건 역시 일종의 앞서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일종의 정권의 정당성 위기에서 발표되는 대규모 건설 공급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이제 주택 공급 개발 중심의 주택 공급 역사를 간단히 좀 살펴봤다면, 이제 요런 이 정책 사이에서 특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관한 것들을
좀 그와 관련된 역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 분이 음소거를 하시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쭉 요 시기별로 어떤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기는 했었는데, 소위 말해서 한국의 세입자들의 한국의 세입자들의 뭐 일종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라고 하는 제도 속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세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뭐 일제시대 문서에도 뭐 조선 시대부터 뭐 이런 유사한 정책이 있었다는 것들이 나오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근데 전세가 이렇게 좀 확대된 거는 이 7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기가 대규모 경제 개발이 있었고 중동 건설 붐이 있어서 고도 성장했던 시기였던 거고, 그래서 75년에 아파트 9만 가구였던 게 80년에 37만 가구로 400배가 증가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막 공급되기 시작한 시기였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시기.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실제로 은행 대출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일종의 은행이 기업 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태서 집을 사는 방식의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는 방식,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이 됐던 거고, 그래서 사실상 전세 제도가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구매하기 위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사금융의 형태로 대규모로 70년대 확대되어 왔던 거고, 사실 뭐 전세 흥망성쇠를 놓고 보면 실제로 이제 그런 집값이 뛰고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전세가 확대되는 과정들을 겪었던 거죠.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86, 88 이 국제 스포츠 경기를 앞두고 대규모 특히 서울 개발이 진행됐던 거고, 당시에 이제 삼저호황으로 바로 지금과 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였던 거잖아요. 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렸던 시기가 바로 80년대 중후반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 시기도 엄청난 집값과 전세값 폭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아까 89년에 뭐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된 거고, 그리고 이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 전까지는 1년 계약갱신 기간이 2년으로 바뀌었던 거고, 우리는 이 2년을 한 30년 동안 2년에 묶여 있다가 작년에 1회 갱신권 그러면 이제 최소 4년을 살 수 있는 이제 갱신권이라는 것들이 생긴 건데, 어쨌든 요 시기에 됐는데 이 시기에 이제 집값 정책과 폭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90년 봄 3월 한 달 동안, 3월인가 4월 이때 동안만 17명의 세입자 가족이 연쇄 자살하는 이 신문 보도들에 나온 것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당시에 세입자 관련된 집회들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 엄마 또 이사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었죠. 저도 이제 이 주거권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썼던 옛날 사진, 이 90년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많이 사용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과 관련된 후속 기사들 예전에 본 게 있는데, 실제로 요게 신문에 당시에 나면서 이분이 그 집주인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닌다, 신문기사 보고 그러면서 나가 방빼 해갖고 결국 이사 갔다, 뭐 이런 기사가 후속 기사로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유인물은 당시에 이제 민자당 일당 독재 분쇄한 민중기본권 정치 국민연합인데, 여기에 유인물에서도 새빵살이 못 살겠다, 주택 문제 해결하자라는 이제 고를 붙이면서 일종의 뭐 조직을 할 정도로 당시에 집값 전세값 폭등 문제에 일종의 민중들의 저항이나 대응, 뭐 또 이 시민사회에서 느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컸었던 시기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일종의 이 주거 정책의 중요한 계기점이 될 수 있었던 시기인데, 이 시기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소유를 통한 타협으로 귀결된 시기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그 김명수 선생님 논문 "한국 주거 정치와 계층화가" 이제 책으로 나온 거죠. "내 집에 갇힌 사회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이 87년에 이런 그 민주화의 물결이나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또 집값이나 전세가 폭등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정부는 자가 소유를 권장하는 방식의 정책들, 뭐 분양제도 같은 것들을 개편하고 이러면서 이 소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거고, 이 당시에 이제 중간계급 시민운동이라고 태동한 경실련도 역시 주택가격 억제를 통해서 소유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방식, 그래서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이 주택 소유의 분배 정의를 주장하는 이런 방식의 운동들을 했었던 거고, 노조도 당시에 이제 이 주택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단체 협상의 중요한 이 노동자 주택 문제가 주요한 의제였고 교섭의 내용들이었던 건데, 이게 그냥 임금 교섭의 하위 쟁점으로 포섭되거나 혹은 기업 복지를 통해서 기업이 뭐 기업 대출을 통해서 자가를 소유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기업이 노동자 임대주택, 근로자 임대주택, 뭐 근로자 주택 같은 것들을 져서 뭐 아주 짧게 임대한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가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귀결됐던 시기이라고 해서, 김명수 선생님은 이 시기를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주거 문제가 사회주택이나 이런 거 같은 집단적 요구가 아닌 자가 소유 전략으로 귀결된, 소유를 통한 타협으로 당시의 집값 전월세 폭등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흡수됐던 시기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요 시기를 거쳐서 또 중요한 시기가 바로 IMF 이후인 거죠. 바로 이때 결국 이제 국내 첫 장기 모기지 상품,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각종 이 소비금융 상품들이 등장하고 확대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은 이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실제로 금리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월세가 전세를 역전한, 전체 세입자 중에 그전까지는 전세의 비중이 더 많았는데 2010년도부터는 월세의 비중이 많아졌고, 그 2010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월세가 전세보다 쭉쭉쭉쭉 늘어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뭐 전세가 종말하고 월세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는 뭐 진단들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뭐 한국에서 집값 상승의 시기엔 전세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또 아까처럼 사규명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쨌든 현재 뭐 아시듯이 이 유동성 상황에서 부동산과 주식에 몰리면서 집값 임대료 폭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어쨌든 금리가 낮으니까 월세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놓고 보면 그런 거죠. 은행에 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놓고 그 이 금리 차익을 얻느니 월세를 전환하는 게 더 이득일 텐데, 임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월세가 그렇게 가속화되지 않는 것은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역시 이 전세를 통한 갭투기, 전세를 통한 다주택을 늘려가는 방식들이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참 한국에서 주거 정책에서 이 전세 제도를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되냐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에게는 여전히 월세보단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 이제 월마다 이 월세를 내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이 전세 제도라는 것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결국은 전세값을 끌어올리고 이 세입자들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세가 작동이 되는 거죠.
세입자들한테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소유주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바로 전세 제도이기도 한 거죠. 네, 어쨌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공급 중심의 정책과 자가 소유 중심의 정책을 쭉 펼쳐 왔는데 또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늘고 자가 소유가 자가 중심의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죠. 오히려 1980년대 물론 이때 이제는 더 농촌 위주의 주택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때 58%였는데 2018년에 57.7%이고 계속 이런 55% 전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실상 자가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60대 40 그러니까 자가 60 뭐 이 전월세 40% 정도의 비율로 계속 변함이 없더라. 주택을 아무리 공급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에는 그 임차 구조에서도 전세가 아닌 월세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됐고 2018년 현재로는 월세가 23% 전체 가구에 그다음에 전세가 15%. 그래서 사실 집을 소유하지 자가 가구가 아닌 사람들의 다수는 월세의 유형으로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수고 짓고를 반복하면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자가 소유는 늘어나지 않느냐? 뭐 다 아시겠죠. 그 공급한 주택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다주택자들에게 간 거죠. 최근 뭐 10년 동안 공급된 주택만 놓고 봐도 신규 주택의 60%는 다주택자들이 소유하는 구조가 됐었던 거죠. 뭐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은. 왜냐하면 이 도시 노동자들이 뭐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뭐 17년을 뭐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산다 막 이런 식의 보도가 나잖아요. 그거는 정상적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노동소득만 가지고는. 그런데 집이 세 채가 있는 사람이 네 채가 사기는, 다섯 채가 있는 사람이 열 채가 사기는, 열 채 있는 사람이 15채 사기는 쉽다라는 거죠. 집담보대출을 통해서 집을 늘려가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통해서 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쭉 작동해왔던 구조였다라는 거죠. 이런 이 실패한 분배 정책으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된 건데 이 주거 불평등의 심화는 크게 세 가지 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이 점유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거비 부담의 양극화, 주거 품질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점유의 양극화를 놓고 보면 결국 이제 주택 소유가 편중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라는 거죠. 뭐 다 많이 들어보셨던 통계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 집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보유량이 10년 2008년에는 1인당 3.5채였는데 2018년 10년 만에 7채로 3.5채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이 전체 36만 7천 가구였는데 10년 전에는 10년 후에 91만 가구, 91만 채가 된 거죠. 그래서 1인당 7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점점 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거고 이 순자산 평균이나 점유율만 보더라도 2020년 이 통계인데 가운데는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 손가락 가리키면 안 보이는군요. 참. 예, 자산 10분위 예, 마우스. 네. 자산 10분위 상위 10%가 이 전체 자산의 43.7%. 요 9분위랑 10분위를 포함한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62%를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자산 불평등도 역시 부동산 불평등과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이 순자산의 증감을 놓고 보면 서울 대도시 아파트 중심으로 이런 증감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이 소득 구간별로 봤을 때도 실제로 하위 자산은 줄어들었는데 상위 20%의 자산은 늘어난 2018년과 19년 1년을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늘어났던 것만큼 자산 불평등이 더욱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주거비 평등은 바로 주거비 부담의 양극화인 거죠. 부담의 양극화는 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나고 부유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고 이렇게 더 이 갭이 점점 더 벌어진다라는 건데요. 제가 뭐 2018년 이전 통계 이 표가 작아 갖고 18년 통계만 가져왔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R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저희가 이제 RIR A, B가 전체 가구와 임차 가구로 있는데 뭐 그냥 요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증금까지도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전체 주거비로 계산했을 때의 기준이죠. 이 일종의 뭐 그 해외에서 보고 있는 이제 그 기준으로 RIR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봤을 때 소득 1분위 가장 가난한 20%는 전체 가구 기준으로 보면 소득의 30%, 31%를 주거비로 쓴다. 근데 임차 가구, 세입자 가구만 놓고 보면 가장 가난한 하위 소득 20%는 주거비를 소득의 거의 절반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소득 5분위 상위 20%의 그 RIR은 6.5%고 세입자 중에 상위 5분위에 드는 20%에 드는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RIR은 16.6%입니다. 그러니까 금액만을 비교하면 당연히 뭐 고수층의 주거비의 금액은 더 높겠죠. 근데 소득과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일수록 더 이 과중한 주거비 부담을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주거 품질의 양극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점점 줄어들고는 있는데 뭐 이 통계청 2020년 통계가 아직 그 세부 데이터가 나오진 않아서 15년 통계를 놓고 봤을 때 그 156만 가구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인데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는 주택 이외의 거처라고 하는 비주택, 쪽방, 여관, 고시원 뭐 이런 데 사는 분들은 또 빠져 있거든요, 조사에서. 이들이 2015년 기준 39만 가구. 그리고 이 2015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엔 또 지하 옥탑방들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했을 때 228만 가구가 일종의 주거빈곤 가구이고 특히 이 중에 비주택이라고 하는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가구가 2005년부터 15년을 보면 급속히 증가하는 것. 5만 7천 가구, 12만 9천 가구에서 39만 가구. 물론 이제 작년 2019년 통계에서는 그건 이제 전수조사는 아니었는데 37만 가구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거는 주로 이제 고시원 거주 가구가 급격하게 늘었고 이건 이제 1인 가구 증가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주거 품질의 양극화는 특히 제가 여긴 다루진 않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이제 심각해질 상황들이 놓여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뭐 이 새해 신년이 되면서 주요 뭐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도 나왔었는데 새해 소비 트렌드 분석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집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뭐 홈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곳 홈바 그다음에 뭐 홈 가드닝 그다음에 보다 좀 더 넓고 쾌적하고 독립적인 집을 선호한다. 그것은 이 코로나 시기에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해고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몰리면서 월세에 미납해서 퇴거 위기에 몰리는 이런 양극화들이 더욱더 강화된 시기에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거 정책과 관련돼서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 정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에서 사다리를 놔줘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 사다리를 놔줘서 자가로 상향할 수 있는 주로 이제 대출 지원 제도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뭐 역대 정부마다 혹은 주거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이게 거의 모범처럼 이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결국 주거 사다리 정책은 내 집 마련이란 정점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가구 1주택만 1가구 1주택엔 사실 숨기는 의미가 있죠.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걸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정권 출범 그 첫 해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제시했을 때도 역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었고,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주거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대출 규제를 하느냐, 왜 이러저런 규제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거사다리가 붕괴됐고 대출 규제, 주거사다리에 대못을 박았다라는 식으로 주거사다리 정책의 일종의 정책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는 거고, 몇 개월 전에 또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그냥 모 대학 건축과 교수가 정부가 청년들한테 월세 소장농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주거사들의 붕괴를 개판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 이런 식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주거사다리 정책이 좀 전 주거정책 신화이다라는 거고, 여기에 좀 문제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다리 정책의 핵심은 주로 이제 대출 지원이나 2차 보전인 거잖아요. 은행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를 은행에 보전해 줌으로써 저렴한 금리로 전세로 가고 자가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일부 이제 공급 정책으로 또 실제로 이제 공급 정책과 매칭을 하기도 하는 건데, 문제는 결국 이런 방식으로 누가 많은 지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대출이나 이 주택구매 대출 같은 경우가 어쨌든 연소득이나 자기부담금, 상환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출을 하는 건데, 결국 그 각각의 대출 제도는 내가 필요로 한 전세를 얻기 위해 혹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50에서 80%의 금액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주거사다리 주택 정책이라는 게 이 저렴한 금리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혹은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서 실제로 어쨌든 일종의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주거비를 분담해주는 방식인데, 분담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근데 주거정책이 그런 위주로 짜여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에서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계층들에게 더 혜택이 집중되는 계층 역진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표를 보자면, 표가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앞에 붙는데 좀 생략하고 뒷부분만 가져와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해서 3억 원을 대출 받는다. 3억짜리 이 단독주택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은행 금리랑 기금 대출의 금리 차이를 통해서 버는 이익이 30년 동안 LTV 70으로 대출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어쨌든 되는 자기 자산이 내서 정부 기금 대출을 받으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건데, 이들에게는 30년 동안 월 한 12만 원 꼴로 계속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주거 급여를 받는 일종의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계층 외에 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연소득, 그 주거 급여도 받지 못하고 이런 자기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의 자기 자본을 갖고 모을 수도 없는 이 계층에게는 사실상 지원이 거의 되는 지원이 없는 구조이다라는 거고요. 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주택도시기금을 놓고 좀 이 본 표를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월세만 또 비교했을 때 전세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비중이 높고 더 많은 가구에게 지원을 하고, 월세 지원 제도는 아주 미미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람에게 지원이 몰리는 방식, 국가의 이 주택과 관련된 지원 체계에 몰리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거사다리 정책에서는 결국 어 이렇게 어쨌든 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자기 스스로 조금만 정부가 지원해 주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다리 바로 밑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정부의 이런 이 주택 지원이 몰린다. 이 사다리 밑턱에 있지 못하고 한참 사다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겐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다라는 일종의 일종의 계층 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 사다리 정책이 아니라 이 점유중립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점유중립 정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유했건 임차했건 경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게 뭐 공급제도이건 대출제도이건 주거비 보조제도이건 이런 것들이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그건 아까 이제 그 주택 점유율로 놓고 봤을 때도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러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서 자가 소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또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미국처럼 자가 중심의 정책을 펼친 서브의 이 모기지까지를 통해서도 집을 살 수 있게 한 국가도 자가 소유율은 60% 선이거든요. 결국은 상당수는 이 집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은 점점 이제 월세 위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뭔가 자가 소유 촉진을 위해서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뭐 세금을 1주택자 세금 감면해 주다든가, 이런 정책에 해당하는 만큼 세입자들의 임차료를 지원해 주다든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정책 계층 간의 이 경제적 편익이 다르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을 점유중립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책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이런 정책으로의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유중립, 뭐 주거중립성과 관련돼서 중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과 뭐 주거비 지원제도, 지금 뭐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나 뭐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보조하는 것처럼 이런 주거 직접 지원 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민간임대주택의 공적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 제도인 거죠. 이거는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들이 공급할 수 있는 뭐 속도, 시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대상자를 점점 늘려가는 방식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또 다수의 민간 영역에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월세가 오르죠. 아주 단적인 예가 쪽방 임대료가 어떻게 인상되느냐면, 주거급여 액수가 인상되는 만큼 쪽방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매년 주거급여가 인상되면 딱 그 금액만큼 쪽방 월세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주거비 지원하는 게 결국은 또 임대인들의 월세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럴 때 일종의 이 임대료를 통제하는 장치, 그다음에 세입자들의 계속 거주권 관련된 장치. 물론 이제 한국은 고작 1회 갱신권이 있지만, 사실 주요 국가들은 갱신 기간이라는 게 뭐 정함이 없는 갱신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뭐 가장 중요한 정책이지만, 민간 주택에 살더라도 공적 규제를 통해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공공임대주택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주거중립 정책에 있어서 전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거고, 어쨌든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 주거와 관련된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뭐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얘기하는 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거죠. 근데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어쨌든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으니까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소셜 하우징, 사회주택이라는 표현을 쓰죠. 막 각 국가마다 사회주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뭐 한국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유럽의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이 민간의 비영리 조직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공급하는데 공적인 지원이 가는 대신 공적 규제 대상이 되는 그런 주택들을 포함해서 이 전체를 사회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도 뭐 몇 년 전부터 사회주택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되게 협의의 사회주택을 쓰죠. 아예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주택이 아니고 이 민간의 비영리 조직이나 민간에서 공급하는 이 공익적 성격에 있는 주택을 뭐 사회주택이라고 한국에서는 표현하는데, 약간 뭐 개념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어쨌든 해외 사회주택은 뭐 각 국가별로 도입의 시기나 당시 상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게 있는 게 바로 결국은 이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서 도시에 이 민중들이 몰리면서 집값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또 이 시기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러면서 이 전염병 창궐의 주요 원인이 바로 위생 문제, 이 주거 환경의 위생 문제로 지목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주택 문제가 폭발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고, 그 와중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런 열악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시기에 있었던 이제 임대료 폭등 문제, 도시로 집중되니까 이제 임대인들의 담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임대료가 폭등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주택이란 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주로 민간 영역에서의 이 사회주택 도입이 공적 제도로 이제 도입되는 나아가기 됐던 건데요. 이 사진에 나오는 것은 1915년 글래스고 렌트 스트라이크, 세입자 파업 사진인데, 이게 물론 그 이전에 렌트 스트라이크도 있었는데, 이게 뭐 여러 이제 주택 정책과 관련된 뭐 교과서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듯이,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운동이 주택 정책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의 사회운동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어쨌든 이때도 1차 세계대전 중간의 시기인데, 지주들이 임대료 담합을 통해서 임대료를 엄청나게 올리고, 또 아예 일부 주택은 아예 비워두면서 임대를 하지 않아서 더 임대료를 폭등시키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때 이제 노동자 계급에서 임대료 납부 거부 운동을 펼쳤던 거고, 특히 이제 전쟁에 이 젊은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 있다 보니까 또 여성들이 임대료 거부 시위를 지속하면서 이게 실제로 전국으로 퍼지면서 최초의 임대료 동결 정책이 뭐 당시에는 전쟁 이전의 임대료로 환원시키는 정책까지도 발표했었고, 아예 임대료 동결을 법제화하고 임대료를 제한하는 법을 이때 최초로 도입했었고, 이게 공공임대주택 도입하는 정책까지 갔던 시위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이 배경으로 오스트리아 이 사회주택도 건설됐는데, 그러니까 그 해외 사회주택의 대표적인 뭐 사회주택 공급의 선진국을 얘기할 때 뭐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를 많이 얘기를 하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민간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이 대규모로 많이 공급된 국가인 거고, 이 오스트리아, 특히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같은 경우는 공공에 의해서 대규모 사회주택이 공급됐던 국가인데, 바로 오스트리아의 붉은 비엔나, 레드빈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도 역시 19세기 말 산업화로 이 비엔나 빈에 인구가 집중하면서 역시 임대료가 폭등하고, 이 주거환경은 열악하니까 주택의 위생 문제로 결핵 환자가 증가하게 됐었고, 당시 이 비엔나의 결핵이 워낙 창궐하다 보니까
이 결핵 자체를 비엔나병 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의 시위도 역시 폭발했던 시기였던 거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19년에 이 비엔나는 사회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그러니까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 공화정이 도입되면서 첫 이 선거에서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바로 사회주의 주택 공급 프로젝트라고 하는 레드빈 프로젝트, 붉은 비엔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게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이게 이제 1934년까지 요때가 바로 누구냐 히틀러가 집권했던 시기인데 그 직전까지 레드빈 프로젝트를 펼쳤었던 거고 이때 뭐 이 주택세 특수목적 주택세 같은 것들을 신설해서 상위 뭐 10%에게 얼마 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뭐 전체 이 세제의 이 부담을 높이는 방식의 주택세를 신설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대규모 사회주택을 공급했던 것이고 특히 일종의 이 사회주택을 노동자 군전, 인민공전이라는 이름의 컨셉으로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택을 건설한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 귀족들, 임금과 왕과 귀족들이 살고 있던 팰리스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팰리스를 만든다라는 컨셉으로 사회주택, 임대주택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넣은 건 이 팬데믹이 창궐한 2020년 3월 직전에 2020년 2월에 제가 이제 주거 단체들하고 갈 기회가 생겨서 이게 독일의 세입자 협회랑 오스트리아 사회주택들을 보고 왔었는데 요 레드빈 시대 때 어쨌든 대규모 사회주택을 건설했고 당시에 6만 채 정도의 사회주택을 건설했었는데 요 1919년부터 34년까지 밑에 보이는 사진들이 대표적인 사회주택인 거죠. 요 시기에 완공된 1930년 즈음에 완공된 사회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이 칼막스 호프라고 해서 아주 대표적인 사회주의 건축의 상징으로 얘기되는 건데요. 지금도 여기에 한 100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사회주택입니다. 아주 큰 사회주택이에요. 가로 폭만 이 길이만 1100m에 달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 가운데에 호프라고 하는 중정 일종의 광장과 같은 형태가 조성돼 있고 안에는 유치원이나 공동세탁소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는 형태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레벤호프라고 하는 또 1927년에 완공된 가운데 저건 극장. 이제 당시 이 사회주택을 만들 당시에도 바로 요 위치 여기에 마을 극장을 넣는 방식으로 했었고 역시 가운데에 호프라고 하는 중정 광장을 형태로 만들어 놔서 있는 모습.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 너무나 이 100년 된 임대주택인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굳건하게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럼 100년 전에 사실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나 면적에 대한 기준이 달랐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게 쭉 살아올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100년 동안 중간중간에 리노베이션을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마다 한국의 이 일종의 뭐 이 리모델링 하면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한국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 계속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 공가로 가서 이주해 가고 하면 여기를 리모델링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가 오스트리아라는 국가의 사회주택 비율은 25%인데 이 수도 비엔나는 50%, 그러니까 전체 주택의 50%가 사회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시민의 50%가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거고 비엔나의 세입자들의 60% 이상이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따지면 서울 시민의 절반은 임대주택에 사는 거고 세입자들의 60% 이상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진흥기금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제한영리 사회주택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뭐 신자유주의 영향 이런 것들 이후에 사실상 공공의 소사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민간의 비영리 그 조직들이 지능기금,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국민주택기금의 기금 지원을 받아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 건데, 근데 공공에서 공급한 사회주택과 임대료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고, 실제로 거주 기간도 역시 장기 거주가 보장되는 구조인 거죠. 거주 기간에 갱신 기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오스트리아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엔나시의 사회주택 분포도를 보더라도 도심에 저렇게 많은 사회주택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런 배경에서 이제 사회주택이 형성됐다면, 제가 너무 시간을 잡아먹었네요.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역사적 과정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는 거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 사회주택과 그러니까 임대주택과 관련된 법제 변화인 건데, 우리가 이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30년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9년 영구임대주택 노태우 때 영구임대주택 건설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됐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71년에도 그다음에 82년도 뭐 이럴 때도 일종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됐었는데, 당시 이제 1년 후 분양, 5년 후 분양, 또 뭐 86년엔 20년 임대주택이라고 했다가 5년 이내에 다 분양 전환한, 그러니까 사실상 일종의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거였었던 거고요. 본격적으로는 바로 89년에 이다라는 거고, 이게 노태우 정권이 당시 200만 호 주택 공급 건설 계획을 발표할 때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었던 거고, 이게 이제 그때 1990년에 입주한 89년에 착공해서 90년에 입주한 한국의 최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주택 단지입니다. 지금도 있는 이 오른쪽 사진은 현재의 모습인 거고, 저 흑백 사진이 당시 이제 입주했을 때의 사진 모습입니다. 보면은 밑에 이제 그 옛날 사진을 보더라도 저층부에 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고, 제가 빨간 테두리로 사진을 추가로 해놓은 게 바로 공동 작업장 같은 것들이 안에 있었고, 공동 타가소, 세탁실 이런 것들이 붙여진, 어떻게 보면 유럽의 사회주택 일종의 노동자들의 사회주택의 형태가 처음에 도입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입주민이 했던 기사에 나온 말입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면서 공장에 가려면 멀었는데 공장도 가깝고 타가서도 생긴다니 너무 기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사회주의 정책에 입각한 주택 공급이라고 하면서 도입된 사회주택의 원형의 모습과 또 같이 이렇게 공장과 주택과 이 주택에서 타가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89년 에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것은 결국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80년대 초중반, 뭐 70년대 후반부터 이런 세입자들의 투쟁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때 세입자들의 요구도 우리는 서민형 임대 아파트를 지어 달라는 거다라는 요구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80년대 폭력적인 철거, 특히 이제 뭐 87년 국제주거연맹 희귀에서는 한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철거를 하는 나라라고 했을 정도로 심각했던 이 시기 철거민들의 요구와 투쟁이 87년 항쟁들을 겪고 노태우 정권의 일종의 정당성 위기 하에서 일종의 뭐 제도적으로 수렴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쟁점은, 일단 문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형평성, 그다음에 부담 가능성, 접근성인데, 형평성이란 건 하나는 이제 동일한 소득계층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방식이 아닌 거죠. 지금은 유형별로 임대료 체계가 다릅니다. 뒤에서도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적 형평성은 어쨌든 이 하위 소득일수록 더 많은 지원들이 가져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부담 가능성도 역시 유사하게
지금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는 과거에 원가 연동형이었던 거고, 건설원가 기준으로 매겨지는 거에다가 최근에 또 시세 기반형, 시세의 몇 프로로 임대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의 이 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또 이제 접근성 문제도 많이 제기되죠. 근데 이제 이 접근성은 지리적 접근성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이 접근성이 특히 저소득층에게 어렵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역시 공공임대주택이 해결해야 될 쟁점, 문제점들이라는 거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적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공적임대주택은 법정 용어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공적임대주택 85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한 건데, 공적임대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 안에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는 건설형 임대주택인 연금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건설형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사실상 이건 임대주택이라고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전세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죠. 그건 사실 내가 전셋집을 알아보면 주택공사가 이 일종의 임대인과 계약을 해주면서 그 전세금을 납부하고, 나는 그 전세금의 5%를 월세로, 이자 개념을 월세로 내는 뭐 이런 방식인 건데, 뭐 이런 임대주택까지 어쨌든 법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뉴스테이라고 하는 중산층 주거혁신,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시작하면서 기업들에게 특혜성, 각종 세제 혜택과 토지 수용권까지 부여하면서 기업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했고, 기업들은 4년에서 8년만 임대를 하면 그 후에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임대주택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름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뀌어서 유지되고, 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들을 붙이고, 법정 용어가 아닌 이런 걸 붙이면서 공적 임대주택 몇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좀 가고 있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공공임대주택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결국 낮은 재고율인 거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정도라고 발표하고, 이제 OECD 평균에 근접했고 OECD 평균을 넘어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10년 후 분양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있고, 사실상 그건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방금 얘기했던 전세임대주택 공급 호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비중이. 이건 사실 보증금 대출과 비슷한 제도인데,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한 거고, 이걸 빼고 그나마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율로 하면은 지금 한 100만 호 정도가 공급되어 있고, 이것은 전체 주택 대비 5%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주요 국가의 사회주택 재고 현황을 보면 2014년 15년 기준인 건데, 네덜란드가 32%, 오스트리아가 23%, 뭐 23, 25%, 덴마크, 영국, 스웨덴, 뭐 프랑스가, 핀란드까지가 뭐 16에서 19인데 거의 20% 내외를 왔다. 주택 재고율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다 보니까 2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뭐 5.7%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이 10년 후 분양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포함돼서 실제로는 뭐 요거보다는 좀 낮지만 어쨌든 이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뒤늦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에 비해서 사실 그 이 북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재고율이 많이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국가별 순위를 놓고 보면 또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은데, 여전히 한국은 어쨌든 이런 낮은 재고율 때문에 실제로 이 공공임대주택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공공임대주택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 통제 장치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배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점점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뭐 한국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했죠.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1, 2분위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시작했다가 이 국민의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
하면서 소득 4분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생겼고, 또 그 사이에 5년 후 분양주택, 10년 후 분양주택 뭐 막 이런 것들이 생겼다가 박근혜 정부에선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청년 신혼부부 전용주택인데, 이것은 소득 6분위, 그다음에 신혼부부 맞벌이 같은 경우는 소득 7분위까지 사실상 상당히 중상층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임대주택 모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데 유형을 이렇게 새로 정권마다 유형을 만들면서 여러 임대주택이 생겼고, 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방식도 다르고 입주 자격 기준도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저소득층 임대주택 그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표를 보시면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공공임대주택이고 주황색이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이제 89년에 발표하고 92년, 92년까지 공급하다가 93년에 아주 미약하게 하고 계속 공급하지 않다가 2009년부터 다시 조금씩 공급하기 시작했죠. 국민임대주택도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소득 1, 2, 3, 4분위를 위한 주택 중심으로 공급되던 것들이 점점 이제 2013, 14, 15, 16, 17, 18년도 가면서부터 이제 행복주택 공급 비율이 확실히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전체 주택에 비해. 그리고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사실상 가짜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은 89년에는 전체 공급의 52%가 저소득층, 네,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만 비교한 거면, 네, 국민임대주택 52.4%였다면 2009년은 4.1%. 그러니까 89년에 사실 뭐 영구임대주택까지 100%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이었죠.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점점 어쨌든 이 공급 비율이 이 옆에 이제 작은 표 2018, 19, 20년 비교한 거 보더라도 영구임대주택 공급 호수는 2018년에 5,400호 정도, 2019년 5,900호로 조금 늘었다가 2020년에는 3,000호 정도로 확 줄었고, 국민임대주택은 더 이제 급격히 줄었죠. 22,000호에서 12,000호, 8,000호로. 반면 행복주택이 27,000호에서 34,000호, 37,000호 이렇게 늘었는데, 이렇게 좀 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주택 중심으로 짓고 이런 주택일수록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서 거기에는 저소득층이 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작년인가요? 작년에 발표했죠.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무주택자 누구나 기본주택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취지는 되게 좋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소득 기준 없이 뭐 재산 기준 없이 나이 따지지 않고 누구나 임대주택에 살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무주택자 누구나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없이 공급하게 된다면 결국 이게 저소득층이 도심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경기도의 비주택 거주 가구가 10만 가구인데 경기도시공사가 뭐 26년, 30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장기 공급 임대주택이 6,000호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중산층 임대주택, 사실상 중산층 임대주택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고요. 네, 뭐 그래서 기본주택 발표했을 때 오세훈이 제일 환영했죠. 내가 하려고 했던 것과 같다라는 거고, 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경기도시공사가 이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재고 현황인 건데, 이 지자체가 공급한 거 기준으로 전체 이 15,000호인데 그 중에 9,000호가 전세임대주택, 아까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요 9,000호인 거죠. 그럼 이걸 빼면 6,000호밖에 공급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에 와서 누구나 임대주택을 경기도가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게 나온 게 바로 2019년도 광교 신도시에서 경기도가 중산층 임대주택이라고 아예 표방하면서 추진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을 적용해서 기본주택 개념으로 발전시킨 거고, 근데 이게 올해는 갑자기 또 기본주택 분양형까지 나왔죠.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사실 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는 그 이전부터
계속 좀 주장해 오던 좀 뭐 주거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주장해 오던 유형인데, 그게 전 왜 이 기본주택에 올해 갑자기 들어왔을까라고 놓고 보면, 사실 올 초 어쨌든 정부 기조도 분양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때 언론에서 많이 얘기됐던 게 그런 겁니다. 어쨌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 공급의 특명이 내려지는데, 변창흠의 과거 행적들을 따져봤더니 이 사람은 토지임대부와 환매주권부를 결합시킨 그런 이 주택을 공급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기본주택의 또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여러 좀 토론의 거리는 있지만, 이렇게 이 시기별로 임대주택 유형들이 계속 이 정권발 임대주택들이 만들어지면서 대상자 폭이 늘어나면서, 근데 공급 물량이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은 점점점 줄어들어 왔다. 계급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건 문재인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었던 건데, 이게 또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할 우려들도 있지만, 지금 뭐 이제 시범 사업 일부 하겠다라는 정도만 발표된 겁니다. 이거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지금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해서, 그럼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할 경우 그럼 임대료 체계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뭐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체계가 다르고 행복주택 임대료 체계가 다른데, 시세 기반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똑같이 소득 1분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영구임대주택 가면 임대료를 조금만 내도 되는데 행복주택 가면 임대료를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통합을 하면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 체계를 구축하는 게 좀 중요한 쟁점이 된다라는 건데, 이럴 경우 저소득층 배분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 기본주택 나오고 나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였죠? 평생주택 발표하면서 중산층 임대주택 얘기를 하면서 점점 이 소득계층 구간은 늘어가는 방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 배분 물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소득 연동형 임대료 체계를 갖추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약간 조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네. 그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가 임대주택의 문제들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 얘기할 때도 얘기한 거지만, 영구 임대주택과 이 행복주택까지 보면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행복주택으로 갈수록 비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주택에 들어오는 소득 1분위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는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게 비싸지는 거. 소득은 같은데 영구임대주택을 가느냐, 국민임대주택을 가느냐, 매입임대주택을 가느냐, 행복주택을 가느냐에 따라서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그 안에서도 이 고소득형 중산층형 임대주택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과도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이 공공임대주택 쟁점 중에 하나가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문제이죠. 사실상 뭐 이제 공급의 시대는 끝났다. 공공임대주택 얘기하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거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델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근데 지금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주택 공급하는 방식이 결국 민간의 토지를 수용해서 공공택지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은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상 공급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최대 40%는 그냥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인 거예요. 공공이 택지를 확보해 놓고 다시 그 중에 40%는 민간에 매각하는데, 이게 40%만이 아니죠. 그대로 매각하는 건 40%는 매각하는 건데, 공공분양 25%, 공공분양도 공공이 건설해서 분양해서 결국 개인의 소유로 돼서 민간으로, 결국 민간 소유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65%는 공공이 택지를 조성해 놓고도, 공공택지로 만들어 놓고도 그 중에 65%는 다시 민간 토지와 주택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는 게 지금 문제고, 이것에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 중에 하나는 교차 보조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재정 투여를 하지 않고 LH공사 이런 데를 통해서 너네가 이렇게 택지 조성하면 이 민간 매각하고 분양한 것의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구조인 거거든요. 이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LH 사태 이후에 주요하게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LH의 공공성 강화. 그래서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지하고 국가가 예산 투입해서 공공성을 강화, 공공택지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늘려라. 100% 공공주택만 공급해라. 공공택지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근데 정부는 LH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뭐 8월 안에 확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세 가지 모델을 얘기하면서 세 번째 모델을 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주회사 모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모회사 공기업을 두고 토지주택과 관련돼서는 자회사, 주식회사로 해서 수직구조로 만들겠다. 그래서 토지주택 그 건설 개발을 통한 이익, 자회사의 주식회사의 이익을 모회사가 배당받아서 주거복지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했지만, 사실상 그 주거단체들은 이건 주거복지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민영화, LH 민영화의 그 단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가, 그러니까 이 모회사는 아무런 수익 구조도 갖고 있지 않아서 이 배당에 의존하는 방식. 특히 그러면 토지주택 부분에서 배당을 제대로 하느냐도 문제지만, 이 배당을 위해서는 지금 재정이 투입하지 않고 결국은 자회사의 교차 보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더 개발 이익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면서 결국 이 개발에 있어서 공공성이 탈각된 방식으로 이윤을 조성해서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거가 되는 문제이죠. 이러면서 뭐 인원도 2,000명 감축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LH 뭐 그쪽 노조들도 별다른 대응도 못하고 막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공공택지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뭐 사례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매입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 저소득층에게 도심 생활권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그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건데, 기존의 도심 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SH공사나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뭐 도심 내 기존 집값이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매입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공급량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주로 이제 도심권에서도 이 약간 외곽 쪽에 좀 공급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요 우측 지도는 2015년에 파리 시정부가 신년 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제시한 일종의 파리시 이 임대주택 후보지, 소형 임대주택 후보지 지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프랑스는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문화 다양성. 근데 이 특정 도심 지역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서 고급 주택화 되면서 특정 계층만 몰리는 것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파리 시정부가 제동을 걸고, 여기에 한 8,000세대가에 해당하는 257개 번지를 소형 임대주택 후보지로 신년 도시계획 때 발표하면서, 여기에서 집을 팔 경우 1차로 개인에게 매매가 금지되고 파리 시정부가 우선 매입권을 갖는 그래서 파리 시정부가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고, 시정부가 매입 포기하기 전까지는 개인에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정책들을 뭐 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도심에 사실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을 어떻게 공공의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을 뭐 세제 강화를 통해서 뭐 민간에,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내놓게 하고 그걸 공공이 매입한다든지 등등등, 뭐 아니면 뭐 이 독일에서 지금 이 다주택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한 몰수 청원 운동을 하는 것처럼, 물론 그것도 이제 뺏는 게 아니라 이 적정 가격에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1% 주택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업에 대한. 그래서 노동자 이게 근데 또 최근에 더 완화됐다고는 하던데 어쨌든 이 최민아 선생님 책에 보면은 노동자 20인 이상 고용한 기업이 직원의 1년간 지급한 급여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내도록 해서 그 기금으로 사회주택 건설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고, 이걸 안 내면 그다음에 징벌적으로 이 기금을 뭐 더 퍼센트가 더 늘어나서 납부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대신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주택, 내가 이만큼 기금을 냈으니 여기 사회주택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그냥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권리, 이런 것들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지금 뭐 기업의 이 복지기금 조성하게, 기업복지기금 조성하게 돼 있는 건데, 그건 뭐 이거랑 좀 다르기는 하지만 바로 이 노동자 사회주택을 위한 기금을 기업이 내도록 하는, 강제하는 법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쿼터제, 일종의 의무 공급 비율제 도입도 전 중요한 요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거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정책 요구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다기보다는 공급할 수 있는 곳,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곳에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자치구별로 굉장히 이제 다르죠. 특정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저소득층 임대주택인 연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이 지도에 보시면 저 서울 외곽 쪽에 밀집되어 있고 뭐 이런데, 어, 자치구별로 몇 퍼센트 이상 의무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쿼터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좀 주장되어 왔었던 거고, 이것도 역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는 2025년까지 일정 이상 규모 지자체는 사회주택 25%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었고, 파리 시정부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파리 시내에서 사회주택이 부족한 자치구들에는 30% 이상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시계획으로 상정해서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 시 내에서도,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임대주택이 없는 자치구에는 거기에는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쿼터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약간 끝마무리가 두서없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 사진은 어 2017, 위에 거는 이제 2017년 사진인데, 요때 아마 그 대만 총통 선거 앞두고 대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면서 2만 명인가 3만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가장 비싼, 타이페이시에서 가장 비싼 고급 주택가 앞에서 1박 2일 동안 드러눕는 투쟁을 해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공약으로 관철시키기도 했었는데, 저희도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사람은 돈을 못해서 이거는 뭐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 세계 주거의 날인데, 그때 이게 2017년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한국에선 가장 비싼 땅이 저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앞이잖아요. 그게 이제 한 평이 2억 8,300이었고, 제가 작년에 기준으로는 3억 넘은 걸 봤었는데, 어쨌든 요때 최저임금으로 15년을 쉬지 않고 모아야 여기 한 평을 살 수 있다라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한 평에 눕는 것들을 했던 사진인 거고요. 밑에 사진은 1929년 12월에, 그러니까 1929년 30년 이때에 조선의 차가인 동맹, 세입자 동맹이 곳곳에서 결성됐던 시기인데, 이때 평양 차가인 동맹이 결성되면서 했던 선언문으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비싼 집세와 땅세에 울고 있는 형제여, 분기하라, 속속 감행하라. 비싼 집세, 땅세를 내리우자. 승리는 분투하는 자의 것이다. 네, 뭐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은데 두서없이 시작을 조금 늦게 했으니까 정확히 마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일단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뭐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사회를 제가 볼게요. 지금 사회자가 네. 사회부를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네. 일단 오랜 뭐 저 시간 발제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짧게 5분 정도만 쉬고 바로 다시 이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네, 그게요. 6가지, 네. 주로 2분이 주셨는데 네. 내용에 따라서는 그 발제하신 내용에 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보고 있는 나도 눈이 아픈데 발제하면서 화면 보면서 1시간 반 넘게 쉽지가 않은데. 자, 아무튼 50분에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지금 정부가 예산 투여를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니까 LH는 민간에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의 복지 영역인데 주거복지 예산을 안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투여를 통해서 공공택지를 계속 확보해 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소득에 따른 차등 부과제.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형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임대료 체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제를 할 것이냐 혹은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차등 지원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약간 임대료 보조 제도를 좀 연동한 것 같고 그것은 아무래도 공급자의 수익을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동일하게 걷되 그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정부가 보조를 해준 방식을 하는 이 방식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또 한국에서 이제 임대료를 아예 차등해서 부과하자라는 것들이 또 연구되기도 됐었습니다. 5번은 제가 뭐 잘 아는 거의 잘 모르는데 사실 좀 전부터 이전 선거 때도 그때마다 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이제 투자하자. 충분히 수익이 나고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는 재원도 확보된다라는 걸로 뭐 이쪽 그 참여연대 쪽에 계신 뭐 교수님들도 그런 이 연기금 쪽 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사실 잘 모르는데 다만 지금 그러니까 주택도시 기금도 사실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 이 공공임대주택 이 공급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재원이 으로 활용할 주택도시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걸 제대로 활용 안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6번도 역시 뭐 아까 얘기했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아무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래도 지금 뭐 한국이 정말 획기적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뭐 지금 가장 많은 네덜란드처럼 막 30% 혹은 뭐 오스트리아처럼 25%이 정도까지 공급을 하기도 어렵지만 뭐 그렇게 공급한다 그래도 여전히 그 물량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보조 정책과 임대료를 지원했을 때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들을 통제하는 임대료 통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일단 문자로 주신 질문은 예, 예. 답변드렸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뭐 의견을 좀 덧붙이신 거 아니면 추가로 뭐 좀 질문하신 내용 있으면.
이게 주택 문제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사회적인 거 말고도 뭐 경제적인 거, 뭐 네, 맞습니다. 재원 문제, 뭐 토지 문제, 뭐 다 전부 다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예, 손 드신 분, 예, 예, 오정원 아, 님, 네. 예, 아, 예, 지금 질문 드려도 됩니까? 네, 네. 네네,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국민연금 그 음. 노동조합에 지금 그 정책국장이기도 음. 한데요. 저 이제 그러니까는 저도 그 고민 이게 주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연기금을 활용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지만은 이제 또 고민하는 게 지금 LH가 이렇게 그 교차 지원 방식으로 음. 해서 사실상 좀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구조라면은 다른 어떤 그 사회 그 노동 시민 사회의 어떤 세력과 우리 좀 그 힘을 모아 가지고 좀 새로운 그 공공임대 주택의 어떤 공급에 대한 그 방안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음.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음. 그런 그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방법보다는 국면이 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사회운동의 한계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LH 사태라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요구하고 주장해야 될 것들이 일종의 뭐 공기업 혹은 공공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투기를 뭐 제한하자 이런 정도처럼 머무르고, 그러면서 민간의 투기는 거의 뭐 무소불위, 오히려 민간으로, 그러니까 LH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LH 개혁이라는 방식으로 그 지금 일종의 민영화 전 단계 안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LH 노조도 지금 완전히 뭐 국민적 공적이처럼 여겨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의 이 목소리들이나, 물론 이제 노동조합도 여러 대응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나오고 LH 민영화에 대한 뭐 저지하기 위한 목소리들이 안 나오고, 사실 우리도 좀 잘 이 진행 과정들을 잘 모르고 있고, 오히려 이 국면은 LH를 민영화하는, 분리해서 민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LH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 LH가 당장 신도시 3기 신도시 민간 택지 조성, 아니 그 공공택지 조성하는데 여전히 거기에 60% 이상이 민간에게 결국 넘어가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LH 개혁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 LH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이 최소한 이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민간 매각을 저지하고 100% 공공주택을 요구하는 이런 싸움들, 목소리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또 다른 분. 오늘 뭐 몇 분 안 계신데 그 저기 멀리 계신데 우리 지 선생님 뭐 아까 질문하신 거 말고 오늘 그 토픽에 완전히 관련된 게 아닌데 질문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그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한국보다는 조금 비교적 좀 상황이 난 게 아직 음. 알바하면서도 렌트비 내면서 뭐 특히 이제 저기 지방에는 삿포로 같은 지방에서는 그 알바하면서 집을 렌트, 그러니까 한국말 하면 월세죠. 월세 내면서 살 수가 아직 있는 상황이라 한국보다는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층들이 그 자기의 이제 미래에 되게 이제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Generation Left, 제가 이 책을 요새 읽고 있었는데, 그 키어 밀번의 그 Generation Left라는 책이 지금 일본에서도 일본어 판이 이제 매체에서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젊은 층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그 투표할 때도 그런 분들한테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저기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공산당에 이제 투표를 하거나 이런 층들이 이제 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거 문제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많아서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 반대라고
저 이제 대선인 이제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은 네. 우리 홍성만 뭐 제가 선생님께서 정치를 아유, 분석하시니까. 근데 진짜 저 한국은 정말 제너레이션 라이트.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좀 그런 현상이 좀 심각해졌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그 이제 촛불 하고 나서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섰는데 결국엔 이 정부가 계속 오른쪽으로 왔어요. 하나 이제 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경제 위기랑 뭐 코로나가 거치면서 저 삶이 이제 개선되지 않잖아요. 좀 악화만 되고 있는데 그 책임을 또 이제 이 정부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이게 사회 시스템한테 묻지 않고 그러니까 다 개인화된 이제 그런 형태로 내가 이제 이 기회를 잘못 탔고 그다음에 정부가 뭐 저는 뭐 주택 정책이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주택 가격 상승하고 뭐 주식 올라타는데 자기가 그걸 더 하지 못한 이런 걸로 이제 자꾸 이게 치환되면서 점점 이제 이 개인화된 형태의 이런 대응들이 이제 가속화되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적 이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친화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지금 뭐 주식 투자하고 그 코인 투자하는 거는 거의 세계 1위 수준이거든요. 중국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했고 뭐 이런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런 열풍에 이제 같이 이제 갇히면서 점점 무경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젠더 갈등,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그것들도 네. 이 남성들의 이제 어떤 뭐 경제적이고 사회적 지위가 이제 쭉 떨어지는 거를 이것도 이제 좀 체제나 이게 시스템 문제로 좀 봐야 되는데 결국엔 이제 여성들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측면들이 계속 강화되고 그러면서 좀 혐오나 이제 차별적인 이제 이런 요소들이 좀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적으로도 이게 일정하게 좀 결합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이게 돼서 더욱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약간 또 막 공정 담론의 왜곡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주택 문제와 관련돼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선거 국면을 놓고 보면 총선이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죠. 작년. 네. 네네. 작년 4월이었나요? 총선이? 네. 네. 작년. 거기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근데 부동산 문제는 바로 2019년부터 이 집값 폭등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 이 정부의 실정으로 얘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민주당 정부가 압승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 이 전국을 뭐 K방역 막 이러면서 된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 실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폭발한 시점이 언제냐면 그 총선 있고 2달 후인가 7월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 20몇 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막 특히 젊은 세대의 이 불만이 표출했는데 그때 추진한 정책이 이 부동산 이 규제를 그러니까 이게 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책인 건데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특히 이제 경실련을 중심으로 청와대나 민주당 이 공직자들의 이 다주택 막 이런 것들이 탁탁탁 발표되면서 너네들 그렇게 집 다주택 사서 돈 벌어놓고 이제 내가 집을 사려고 하니 나의 이 공정의 사다를 끊어버리냐 이런 식의 담론으로 공정 담론이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해도 집을 살 수 있는 특히 이제 30대의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은 소수거든요. 소수의 고소득자나 부모의 증여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인데 사실 전체 청년 세대만 놓고 봐도 전체 청년 세대나 느끼는 주거 불안과 이 주거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왜곡하는 거죠. 소수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거 사다를 끊어놓은 이게 불공정하다. 왜 너네만 투기를 해서 집으로 돈 버냐? 나도 집으로 이제 돈 벌려고 하는데 왜 이걸 끊어버리냐?
그게 LH 사태 때도 똑같이 작동하는 거죠. 왜 공기업 너네놈들 그렇게 투기했어? 나는 못하게 하고. 이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태가 있고 나서 보수 정당이 오히려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만인 건데 뭐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보수 정당은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왜곡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 무슨 말입니다. 예. 예. 혹시 뭐 다른 분 또 뭐 다른 의견이나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긴 했는데요. 자, 뭐 없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주택 문제로 뭐 한두 차례 이거 좀 더 열어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조금 더 좀 세분화해서. 우리 송명관 선생님께서 또 이 주택 금융 뭐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지금 듣고 싶어요 저는. 마이크를 열지 않아가지고 아, 네, 네. 접속에 좀 문제가 계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주제든 해서 뭐 이렇게 또 따로 좀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고,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다솔님, 예, 질문해도 되죠. 네, 마이크 열고 그냥 그 마이크로 하셔도 됩니다. 채팅 하시겠다고? 아마 마이크가 안 되나 보네요. 좀 기다리죠 뭐. 네. 네, 사실 뭐 대선 앞두고 막 나오고 있는 일종의 백가쟁명식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막 정책들 관련돼서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올라왔습니다. 국제 예산 투자하지 않은 지금 투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정도. 네. 토지 수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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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요게 네.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경실련에서는 주장을 하시기도 했죠. 어쨌든 집값이 올랐는데 그 주택을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결국은 이 오른 집값을 이 집 부자들한테 보전해 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뭐 기존 주택 매입 방식에서는 분명히 그런 문제는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주택 매입하는 데에서 적정 가격을 설정하는 문제라는 게 감정평가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이미 시세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토지 수용해서 공공특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사실 뭐 한국의 지금 토지 수용 체계가 한편으로는 정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투지 수용 체계가 시세 기반 이 수용 체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용되시는 분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수용 제도에선 뭐 이 보상 외에 뭐 이렇게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뭐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대토로 공급하는 이러저런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이 수용하는 거 공공에게 수용당하는 것에 대해선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소유주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대답은 안 된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지적하신 문제 지점은 있습니다. 서울 천도를 하는 게 어떤가. 아, 네, 네. 사실 네. 지금과 같은 서울 집중 방식에선 네. 뭐 참 아예. 해결점이 잘 안 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하여튼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물론 뭐 일본도 도쿄 중심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어로는 마이홈, 영어를 따서 마이홈을 살 때 뭐 도쿄 이제 일은 도쿄에서 하지만 뭐 신칸센 타고 3시간을 타고 가는 분들,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뭐 도쿄에서 사면은 물론 너무 비싸니까 이제 뭐 아빠가 엄마가 이제 좀 힘들지만
그 좀 변두리에 이제 사고 그러면은 저렴하게 살 수가 있거든. 도쿄에서 3시간 정도 거리면은요. 근데 한국에서 생각하면은 또 서울에서 대전이면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멀지 않죠. 한 45분인가요? KTX 타면? 네, 그렇긴 네, 한데 KTX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KTX는 네네, too 네. expensive, but 네네, 만약에 네. 이게 그냥 전차 타고 가도 뭐 2시간 안에는 뭐 일본에서는 사실 2시간은 그렇게 긴 그래요.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네. 도쿄 근처에서는 네. 그렇게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울 네, 중심이니까 서울에서 살기는 힘들지만 조금 거기에서 벗어나가서는 집은 살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 재작년 서울의 1000만 인구가 이제 뭐 무너졌다 막 이런 기사들 막 나왔잖아요. 그게 결국 서울의 집값 때문에 서울 주변 경기도에 집을 두고 가는 건데, 뭐 실제로 그게 이제 이 직장과 집과의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실 통계는 못 봐서, 지금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노동자 주거 실태 조사라는 걸 시작했거든요. 그걸 좀 분석해 보면 실제로 직장은 어딘데 집은 어디이고 왜 집을 거기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결국 서울로 다시 일하러 와야 되는 이 구조에서는 참, 네, 네, 맞습니다. 뭐 3시간까지는 아닐 것 네, 네, 저희도 3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실 뭐 그렇게 성공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일하는 방법의 개혁이라고 하다라카다 카이카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이제 텔레워크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끝나면 도로 다 되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유라 그럴까, 이제 그 일하는 형식을 좀 바꿔서 하니까 3시간 떨어져 있어도 그게 좀 가능하고 그러거든요. 같아요. 예, 재택근무 같은 거 할 때. 지금 이 위기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도쿄에서 이제 이사를 해서 홈카이도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테레워크 하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피스 가면 되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가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삶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사람들도 요즘 조금 들어서 생겼는데, 한국은 어떤지요? 한국은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죠, 계속 서울 주변에.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이제 이 수도권은,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은 일정하게 좀 투기적인 수요들이 여전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저 일자리가 뭐 옮겨지고 뭐 저 이동량이 줄어도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돈이 워낙 많고 지금 유동성이 너무 이렇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30대 같으면 이게 어쨌든 이게 집을 살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집 살려고 좀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이 집이 부족하냐를 놓고 보면 통계적으로는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고 서울 수도권이, 그다음에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도 일종의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근데 그러면 최근에 서울의 집값 폭등이 주택이 부족해서냐는 아니라는 거죠. 서울은 항상 주택이 부족했죠. 근데 결국은 최근에 이런 유동성 상황에서 투기적 가수요가 증가한, 그러니까 집이 정말 살 목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 주택이 더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 된 거죠. 네. 얘기하면 할수록 좀 슬퍼집니다. 그래도 선생님 저 자가잖아요. 네? 자가 주택이시죠. 네. 근데 삿포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네. 최상도 집 샀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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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저기 뭐 더 몇 분 안 계시는데, 예. 자, 오늘은 그러면은 요 정도로 해서 좀 토론도 좀 마치고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좀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쟁점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좀 다음 기회에 좀 따로 좀 주제를 잡아서 저희가 또 얘기 좀 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장시간 발제하고 토론해 주신 이원호 선생님한테 다시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추가하거나 그러신 말씀이 있으실랑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먼 데서 또 이렇게 접속해 주신 분들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